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젊을 때는 사실 먹는 것에 큰 신경 쓰지 않아도 건강할 수가 있는데요. 40세 이후 중년이 되면 우리 몸은 섭취하는 음식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는 꼭 챙겨 먹어야 할 식품들이 있는데요. 먼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라이코펜에는 암세포의 형성과 확산을 막아주고 부정맥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우유도 중년에 좋은 식품인데요. 노화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를 막아주고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해서 특히 50세 이후에 좋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생우유를 마셨을 때 근육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체중 관리와 근육 형성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도 중요한 식품입니다. 아몬드 한 줌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성인 20명이 매일 60g씩 4주간 아몬드를 먹었더니 혈당량이 9% 떨어졌다고 해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6주간 아몬드 섭취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6% 낮아졌다고 합니다. 체리는 통풍과 관절염 예방에 좋아요.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요. 하루에 체리 10여 개씩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년 건강 챙겨주는 식품으로 중년 이후에도 활기찬 생활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5월 9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옥희입니다. 네, 익숙한 공간에 왔네요. 네. 저희가 익숙한 공간에서 더 열심히 또 방송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중년에 음식을 좀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프닝이 좀 순철 씨에 더 가까운 내용이었죠? 저보다는. 그렇죠. 오키 씨는 아직 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너무 순순히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까지는 아니지만 한 4일 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새겨들어야 되긴 하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정말 그 느끼긴 해요. 나이가 든다는 걸. 어떤 점에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루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이 좀 다릅니다. 일주일간 괜찮다가 일주일간 나쁘다가. 일주일마다 컨디션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약간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는 나이대가 되면 이제 하루가 달라지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키 씨는 이제 뭐 젊으니까요. 네. 뭐 건강 많이 챙기셔야 될 때긴 하지만 뭐 하루가 다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쵸. 저는 뭐 아직 새파랗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저는 다 좋아요. 토마토 좋아하고 닭고기 물론, 그리고 아몬드, 체리, 그리고 우유도 가끔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 계속 먹다 보면 저절로 건강 유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키 씨가 젊을 때 건강을 꼭 챙겨야 되듯 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 잘 챙기고 코너 소개해야죠, 오키 씨가. 네, 오늘도 힘차게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부터 할게요. 고등학교 교육도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잠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숙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나비파로 분류되는 화가 폴 세리주여의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펀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네, 그동안 이야기 톡톡에서 앞으로 달라지는 교육 정책에 대해 자주 소개해드리곤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학생들도 정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계획이 세워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발표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도 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은 자기주도 학습과 학생 참여 수업이 중시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2018 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진로, 적성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마련됐고요.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고교생 수가 급감하는 만큼 이를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한 취지가 담겼습니다. 네, 고교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원의 수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겠죠.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고교 학생 수는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2015년 178만 명에서 2022년 122만 명으로 56만 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채용 규모도 줄여야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최대한 유지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신규 채용한 중등교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전체 중등교원의 정원도 14만 3,970명으로 전년과 같은데요. 중등교원 정원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14만 3천 명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학급당 학생 수도 좀 줄겠어요. 네, 교육부는 고교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금과 같은 교원 규모를 유지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15년 30명에서 2022년까지 24명으로 감축할 계획인데요.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같은 기간 16.6명에서 13.3명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계획을 살펴보면 특성화고 등 이 직업계고 학생들 비중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특성화고 등 직업계교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직업계교 입학 정원은 2015년 기준 전체 고교생의 19% 정도입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입학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서 6년 뒤에는 자연스럽게 비중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에요. 실제로 현재 직업계교 학생 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체 고교생 대비 직업계교 비중은 30%로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는 특성화고보다는 마이스터하고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네네.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궁금해요. 네, 직업계교 학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일반고의 직업계교 전환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직업개교의 기숙사 설립 등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요. 신도시 개발에 따라 신설 학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고와 균형을 맞춰 직업개교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직업개교의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죠? 네, 우선 교육부는 직업고 학생 비중 확대를 위해 고등학생이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일할 때 요구되는 기술, 지식, 태도 등을 산업 부분별로 체계화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교육 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2015년 47%였던 고교 취업률을 2022년까지 6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2020년까지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습실을 개선하는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직업개교를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직업개교로 진학을 안내하는 거. 네, 이것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진로 진학 상담 교사와 중3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개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고요. 교육부에서는 고교 학생 비중 조정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매년 직업개교 학생 비중 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향후 6년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예, 학생들 입장에서라면 무엇보다 시험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네, 그렇죠. 시험도 점차 줄어든다고 하죠.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해 일반고 입학 선발 고사를 시행하는 5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반고 입학 선발 고사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은 2018년에, 울산과 제주 지역은 2019년까지 일반고 입학 선발 고사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른 지역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고 입학 선발 고사 폐지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 입학 때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고요? 네, 그동안 특성화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했고 이 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주로 뽑히면서 소질과 적성이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설립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특성화고 학생 선발 방식도 내신 성적 중심에서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바뀝니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소질과 적성, 취업 의지를 보고 학생을 뽑는 취업 희망자 특별 전형이 확대되는데요. 올해 24%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나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소질과 적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 성적과 출결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쳐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인데요. 지난해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을 시행하는 고교는 총 117곳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에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보다 소질과 적성을 키우려는 노력을 더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예고가 아니더라도 일반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체능반, 문과반, 이과반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예체능 실기 과외를 받기 위해서 수업을 자주 빠지거나 수업에 들어가도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는 일반고에 다니는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예술고등학교 부족 등으로 일반고에 다니는 예체능계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교과 중점 학교를 2015년 130곳에서 2017년 300곳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교과 중점학교 운영 과목도 기존의 과학, 예술, 체육에서 국제, 경제, 법, 제2외국어 등 모든 교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폐교 등의 시설을 활용해서 일반고에 다니는 예체능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교육 전담학교도 2017년까지 권역별로 총 5곳이 설립됩니다. 네, 폐교도 활용하고 예체능계 지방
학생들에게는 말이죠. 굉장히 사교육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위탁교육 전담학교는 두세 개 시도가 예산을 공동 부담해서 음악이나 미술 등 중점학교를 시도별로 한 곳씩 설립해 함께 운영하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다른 지역 학생이 위탁교육 전담학교에서 예술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숙사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원이 굉장히 좋네요. 그죠? 네. 한 예로 대구의 예담학교는 폐교된 도남초 건물을 활용해서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음악과 미술 등 예술 분야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일반고 3학년 학생은 일반고에서 수업을 받은 것과 똑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교육부는 일반고 1, 2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전문 대학교와 손잡고 진로 맞춤형 기초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고등학교 입학도 대학 입시만큼이나 치열해진 요즘인데 이번 계획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에 입학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오키 씨, 잠이 보약, 밥이 보약도 들어봤겠지만 잠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아무래도 잠을 못 자면 얼굴에서 바로 티가 나거든요. 네. 다크서클이 진해진다던가 뭔가 사람이 좀 쾌행해 보이고 좀 그렇죠. 네. 그래요. 오키 씨는 잠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졸려하잖아요. 잠을 잘 부족하게 자니까 졸려하는 거 아닐까요? 네. 왜 이렇게 잠을 안 자요? 잠 좀 자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사람마다 그 필요한 수면 시간이요, 제각기 달라요. 네네.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밤에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잠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2%는 하루 4시간 이내로 자도 낮에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숏 슬리퍼가 있고요. 또 네.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2%는 하루 10시간 이상 잠을 자야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롱 슬리퍼도 있다고 해요. 자, 그렇군요. 오키 씨는 어디에 우리는 1, 2%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도 저는 뭐 4시간 자도 뭐 좀 하품은 좀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죽을 것 같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서.
그거는 견디는 거죠. 아 근데 맨날 이렇게 4시간만 자라고 그렇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맨날 3-4시간만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니까. 네. 근데 맨날 10시간 이상 자라는 것도 힘들 것 같긴 그렇죠. 하고. 예. 저희는 국민의 약 평균을 2% 내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무난무난한 복권 사람들. 1등 절대로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잠이 부족하면 건강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수면 부족은 말이죠. 의욕 감소와 기분 저하,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고 면역 기능의 저하는 물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이나 판단력과 같은 업무 수행 능력,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두통과 눈 흐림, 가려움, 온몸의 아픈 증상 등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짜증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쉽게 만든다고 해요. 또 잠이 부족해지면 괜히 몸도 아프고 또 심리적인 이상 증세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남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여자는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저는 잠이 아주 부족하지 않은 그런 거군요. 자, 다행이네요. 네.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이 남녀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는데 6시간 미만의 수면 패턴을 보인 남녀 모두 스트레스가 각각 1.42배, 1.77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이상하다. 잠 안 부족한데. 네. 자,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식욕이 좀 강해져가지고요. 과체중과 비만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 부족은 낮에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 자주 졸게 되는 심각한 졸음증이 생긴다는 게 큰 문제죠. 졸음증은 작업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실수를 하게 하고 학습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영국 의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네. 17시간 이상 자지 않고 운전하면 뇌 기능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신 그런 잠을 자지 수치가. 않고 네. 운전하는데 음주운전이랑 같은 그런 수치가 그렇습니다. 나온다고요. 네네. 와. 또 지속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건강에까지 영향이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이 충분히 잠을 잔 사람보다 28% 더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조사 대상자는 남녀 총 2만 3천 명으로 평균 연령은 46세였고요. 연구팀은 이들의 수면 시간과 감기와 각종 감염 질환 여부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5시간 미만의 수면자들이 감기 외에도 중이염, 폐렴 등에 걸리는 비율이 숙면자들에 비해 무려 80%나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 역시 감기에 걸리는 비율이 30% 높았고 감염 비율은 2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충분한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잠을 많이 자면 몸에 더 좋은 건가요? 모든 건 정도껏 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오래 자면 몸에 해로워요. 지난해 미국의 한 연구진은 쌍둥이 성인 1,700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하루 평균 7시간에서 9시간을 넘어서서 이 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울 정도가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사람의 경우 27%가 나타난 것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거죠. 20%포인트 이상. 전문가들은 알코올 의존이나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9시간 이상의 수면 과다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수면 과다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게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네, 게 정말 저도 이거 처음 놀라운데 알았어요. 네. 잠을 많이 자는 게 그러면 특정 질병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먼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캐나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밤에 8시간 이상 잠을 잘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제2형 당뇨병, 제2형입니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어요. 오래 잠을 자면 이 체질량 지수가 높아지고 포도당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의 전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70대 여성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시간 이상 자는 여성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에 걸리기 쉬운 경향을 보였고 뇌의 노화가 2년 더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7시간 자는 여성은 9시간 이상이나 5시간 이하로 자는 이들보다는 기억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9시간 이상 잔 사람의 경우에는 7시간 잔 경우보다 60에서 70% 뇌중풍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네, 수면 시간이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몸에는 다 해롭네요. 다양한 질병에 걸리니까 아마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잠이 부족했을 때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데 잠을 많이 잘 경우에는 그러면 더 말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잘 경우에도 살이 찔 가능성이. 잠을 많이 자라 적게 자라 살은 찐다. 살은 절대로 그냥 빠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은 6년 동안 수면 시간이 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하루에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체중이 증가할 확률이 25%나 더 높았다고 하고요.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성인 8,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하루에 9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비만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나 적게 자나 많이 자나 살이 다 쪄요. 그냥 무조건 적당히 자라 그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게다가 수면 과다는 시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시력. 미국의 한 연구진이 1,00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을 조사한 결과 8시간 이상 잔 사람들의 시력이 대체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눈을 오랜 시간 감고 있으면 눈의 압력이 가해져서 시력 저하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할 경우에는 녹내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녹내장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모로 적정하게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적정한 수면 시간 동안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할 네,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수면의 질은 잠자는 환경도 중요한데요. 이 잠자리 온도는 일반적으로 체온보다 낮고 춥지 않은 33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습도는 너무 건조하지 않고 불쾌감도 들지가 않는 50% 전후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의 다양한 수면 장애도 수면의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수면 장애가 있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네, 요즘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달콤한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나비파 화가 폴 세르지에의 작품들을 살펴봅니다.
네, 오늘부터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스스로 나비파라고 부른 화가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나비파 화가들은 더 많지만요. 일단 3명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할 화가는 프랑스 화가 폴 세리지에입니다. 네, 나비파 한평이 생각나네요. 한평? 예. 어디 왜요? 한평 나비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 되게 프랑스 화가들을 되게 토속적으로 만드는 왜요? 그런 재주가 한평에 이쁜 나비들 얼마나 많은데 토속적이란요. 네, 그런데 아 근데 이 나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아다니는 곤충 나비가 아니에요. 아, 버터플라이가 아니군요. 네네네. 네. 이 나비가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아, 뜻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묘하게 또 우리나라 나비랑 말이 똑같아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름이 되게 예쁜 예언자, 예언자와 나비는 뭔가 전혀 말이 안 맞죠? 네, 어울리지 않네요. 네. 이 명칭은 상징주의 시인이면서 의사였던 앙리 카잘리스가 이 화가들 모임에 붙여준 거래요. 네, 그렇군요. 네. 나비파라고 그냥 들었을 땐 그냥 예쁜 이름 한평이 생각나는데 뜻이 예언자. 예, 종교적인 좀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나네요, 그렇죠? 네, 그쵸. 그리고 또 뭔가 좀 신비하고 묘한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나비파는 프랑스 화단에서 인상주의 이후에 좀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미술을 찾았던 때에 등장했어요. 고갱만의 색채 표현과 그리고 오딜롱 르동의 상징주의 미술 그리고 일본의 목판화인 우키요의 획기적인 구성 등 여러 가지 미술 양식을 복합적으로 수용한 것이 나비파입니다. 네. 그중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소개할 화가인 폴 세리지에고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1번 타자예요. 네, 그런 거죠. 음. 이 세리지에는 파리의 살인미술학교 줄리앙 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888년 여름에 24살 때였는데요. 프랑스 브루타뉴 지방의 퐁타방에서 당시 그곳에서 살고 있던 고갱과 만납니다. 고갱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그렇죠. 네, 이것을 계기로 세리지의 인생이 100% 바뀌게 되는데요. 고갱이 세리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순철 씨도 이렇게 뭔가 인생에서 자기 인생이 100% 바뀔 만큼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오. 실명을 얘기할 수 없어. 어떤 이게 사람이? 삐처리 됩니까? 그냥 뭐 대충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방송을 되게 잘하시고 팟캐스트의 스타. 아. 굉장히 또 살이 많이 찌신 그분입니다. 살도 많이 쪘다고요? 네. 그분도 잠을 많이 주무셨나? 그분은 한 3시간밖에 안 잤던데. 아, 잠을 부족해서 살이 그렇죠. 많이 쪘나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인생이? 방송을 하게 됐다? 네. 아. 그분 때문에 이 방송의 다양함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개를 해야겠다. 라는 걸 느꼈죠. 그분이 이제 말씀도 잘하시지만 편집도 잘하고 기획 능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순철 씨가 있는 거네요. 좀 더 올라가야죠. 네, 앞으로 아무튼 세리지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요. 고갱은 인상주의에서 떨어져 나온 후기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고갱은 파리에서 퐁타방으로 이사 온 후에 인상주의 화가들이 중요시하는 외관 그리고 빛에 의한 섬세한 색채의 변화와 자연 묘사를 버리고 자신의 내면과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장식적인 화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원색 같은 그런 순수한 색채를 쓰면서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상주의와는 좀 다른 새로운 미술을 찾고 있던 화가들에게 고갱이 어떤 힌트를 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이 나비파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고갱인데요. 네. 고갱은 당시에 종합주의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종합주의가 뭐냐면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 대상을 점차 단순화해서 그리다 보면 결국 그 단순화된 것이 자연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네, 좀 이렇게 이론을 풀었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말해드릴게요. 네. 고갱은요 즉석에서 세리지에게 팁을 주면서 풍경화 하나를 그리게 했어요. 고갱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백기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원색을 사용해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키우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어떻게 보이지? 초록색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면 초록색을 칠해. 그리고 팔레트에서 가장 순수한 원색의 초록색을 칠해. 또 그림자는 어때? 그림자는 약간 파랗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냥 가장 순수한 파란색을 칠해. 불구스러운 잎사귀는 주황색을 칠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 말대로 세리지에가 풍경화를 완성한 게 담배 상자 위에 그린 부적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는 이건 부적 같은 그림이다. 이런 의미로 지은 제목이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고갱이 뭐 별 다르게 가르쳐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무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칠해. 잎사귀는 붉으스름하니까 그렇게 칠해. 그 주황색으로 그거 좀 칠하고 말이야. 그림자는 파란색으로 칠하면 되니까 그거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좀 너무 대충 알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알아서 좀 칠하고 물감 알아서 쓰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갱을 너무 대충 알려주는 사람으로. 아니 고갱도 뭐 목소리가 이걸 칠해야 하고 내 귀는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콜럼버스 달걀 세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네네. 달걀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아무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됐는데 콜럼버스가 나서서 달걀 밑을 깨서 세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나 라고 하잖아요. 누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콜럼버스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갱의 조언이 저는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고갱이 말한 거는 그렇게 말하면 누가 못하나 생각이 드는데 막상 고갱이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그린 화가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이 고갱의 조언을 따라 세리지에가 그린 부적이라는 작품은요, 사물을 구별하는 윤곽선이 일단 없어요. 그냥 색의 덩어리로만 그냥 칠했을 뿐이에요. 고갱이 말처럼. 그 덩어리들이 초록색, 주황색 등으로 어떤 형체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가 이게 대충 뭐구나라고 구별할 수 있는 정도예요. 네. 그렇군요. 이 색깔, 이 색만으로 형체를 표현했다는 게 당시로서는 좀 혁신적이고 놀라운 그림이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 세리지에는 부적 작품을 완성한 후에 파리로 돌아와서 줄리앙에서 같이 미술을 배우는 친구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줬어요. 일반적인 풍경화와는 달리 색채로만 이루어진 풍경화를 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화가들은 본능적으로 모사를 해야 한다는 관념에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풍경화를 통해 그러한 모든 멍해로부터 해방됐음을 느낀다. 풀어서 말하면 화가라면 본능적으로 자연의 경관이나 인물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사실처럼 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작품 하나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네. 이런 거예요. 네, 뭔가 그런 화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이 작품을 보고 놀라움을 느낀 화가들이 모여서 나비파를 결성한 거예요. 결성을 했군요. 나비. 네. 예언자. 세리주의와 뜻을 같이 한 화가들은 모리스 드니, 폴 랑송, 케르 자비에 루셀, 피에르 보나르, 에두아르 비야르, 아리스티드 마이올, 펠릭스 발로통 등이었습니다. 꽤 많죠? 네. 이 중에 에드아르 비야르는 화요일에 소개할 화가고요. 피에르 보나르는 목요일에 다루려고 합니다. 이 화가들은 대부분 유복한 중산층 출신의 지적인 지식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폴 세르지에도 그랬고요. 그의 아버지는 향수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는데요. 네. 그런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미술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네, 좀 중산층이니까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뭐 은수저. 은수저 정도,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집에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11살이 되던 해에는 리세 꽁도 흐세에서 입학해서 고전 철학과 그리스어, 라틴어, 과학을 배웁니다. 뭐 이 정도면 완전히 엘리트 코스죠. 11살 때부터 뭐 철학과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걸 배운다고 신동했네, 하니까. 신동. 네,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렇게 19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2년 후에 아까 말했던 줄리앙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미술을 배웠습니다. 다시 나비파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모임의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열었는데요. 신비주의와 종교, 철학, 문학, 음악 등에 관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복장을 갖추고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의식도 행했다고 해요. 비밀 집회 같은 느낌인가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죠. 또 그중에서도 세리주의에는 신비주의와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갱의 영향을 받아서 고갱처럼 상징주의, 종합주의 작품을 그리기도 했고요. 순수하고 강렬한 원색을 사용했던 고갱처럼 세리주의의 작품에서도 고갱의 작품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세리주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색채는 3-4개의 엄선된 색채만으로 충분하다. 선택된 색채들은 그것 자체로 표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외에 다른 색채들은 오히려 이런 효과를 반감시킬 뿐이다.
네, 이렇게 나비파의 뜻과 나비파 형성에 영향을 준 고갱의 이야기까지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제 폴 세리주의 작품과 함께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비는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뜻하는 말로 19세기 인상주의 이후 종합주의, 상징주의라는 새로운 미술을 시도한 이들을 나비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미술의 선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빛에 의한 색채의 변화를 표현하면서 자연과 외형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던 인상주의와는 달리 화가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해석을 중요시한 반사실주의, 반인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화란 자연의 재현이 아니고 2차원의 평면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러한 개념은 후에 20세기 회화의 기본 방향 중 하나가 됩니다. 폴 세리주에는 나비파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화가입니다. 그는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철학, 그리스어, 라틴어, 과학 등을 배웠고 그림 교육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줄리앙 아카데미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그는 24살이던 1888년 여름에 프랑스 브루타뉴 지방의 퐁타방에서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폴 고갱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고갱은 인상주의 화가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합주의 이론을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기억을 통해 대상을 점차 단순화해서 그리다 보면 결국 그 단순화된 것이 자연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갱은 즉석에서 그의 가르침대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세리주에는 고갱의 말대로 나무는 초록으로 칠하고 그림자는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에는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흙길의 길가에 가로수들이 들어서 있고 가운데 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위로는 나무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길 끝에는 푸른색의 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형체를 구분하는 윤곽선 없이 오직 순수한 색의 덩어리만으로 그려진 이 작품의 제목은 부적, 사랑의 숲속의 우물입니다. 새로운 미술의 기준이 될 이 작품에 부적이라는 제목을 지은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세리주에는 이 작품을 파리로 가져와서 아카데미 친구들에게 보여줬고 새로운 미술에 대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나비파를 결성했습니다. 고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인지 세리주의 그림은 고갱의 그림과 닮아 있습니다. 세리주에가 고갱을 만나기 전에 그린 퐁타방의 집안 풍경을 보면 나름대로 입체감과 공간감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갱을 만난 후 세리주의 작품의 색채는 단순화되고 구도는 평면적으로 변하면서 장식적인 그림이 됩니다. 1894년 그린 사탕 장수를 보면 그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장사를 접지 못하고 우산을 쓴 채 사탕을 파는 여인은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탕과 그 뒤에 앉은 여인, 그리고 여인 뒤의 벽은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리주에는 상징주의 그림의 신비로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인물을 대체로 우울하게 그렸습니다. 1890년 제작한 울타리는 풍경화입니다. 풍경에서 보이는 나무와 언덕 등을 단순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선명하고 강한 단색을 사용한 것도 고갱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노란색 흙길과 초록색 풀밭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보색 대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리주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풍경뿐만 아니라 정물화도 자주 그렸습니다. 1891년 그린 화가의 아틀리에에서도 평면적 구도, 색이 혼합이 없는 단순하고 강한 색감, 보색 대비가 느껴집니다. 세리주의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나비파는 분명 인상주의와는 다른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1891년에 첫 나비파 전시회를 열었고 이것은 189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지주였던 고갱이 1891년 원시의 섬 타히티로 떠나자 자연스럽게 와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1900년 이후 결국 이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네, 내일 다시 나비파 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어떤 화가인가요?
네, 에두아르 비야르예요. 가정적인 실내 장면을 주로 그렸고요. 천이나 직물의 느낌을 잘 살린 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비파 화가 폴 세르지에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뉴스를 보다가 사모펀드니 헤지펀드니 하는 말들 종종 들어보셨죠?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펀드인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펀드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펀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사모펀드니 헤지펀드니 하는 말들을 종종 들어보셨죠? 이런 펀드들은 뭘 하는 것이고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은 뭘로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 김대박이라고 하는 투자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쳐보죠. 야 대박아, 네가 투자 전문가니까 우리들 돈도 네가 좀 굴려주라. 일단 2천만 원씩 맡길게. 그 대신에 여기서 버는 돈은 반반씩 나누자. 너는 남의 돈으로 투자만 해주고 돈 버니까 좋잖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박이가 친구들 돈을 모아서 굴려주기로 했다면 사모펀드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물론 대박이 마음이고요. 사모펀드는 법적으로 50명 이하의 소수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모여서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투자하는 거니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든 정부가 별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사모펀드는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없다 보니까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기도 하고요. 건물을 통째로 사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위험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론스타 칼라일 보고펀드나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퀀텀 펀드 등 이런 게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라서 규제가 없고 규제가 없으니까 위험하고 요란한 투자를 자주 해서 요란하니까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사모펀드와 반대되는 것이 공모펀드인데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 창구 직원들이 가입하라고 권하는 펀드들이 다 공모펀드입니다. 5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라서 주식형은 주식의 몇 % 이상 투자해야 하고 채권형은 채권에만 투자해야 하는 식의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펀드는 정해진 코스로 다니는 노선버스 같은 거고 사모펀드는 단체로 대절해서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관광버스 같은 거죠. 흔히 사모펀드의 사모라는 말을 외래어로 생각들 하시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시니 뭔지 아시겠죠? 사사로이 모집했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공모펀드는 당연히 공적으로 모은 거겠죠. 자, 그러면 헤지펀드라는 건 또 뭐냐? 헤지펀드는 그때그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투자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화끈한 펀드를 다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관계는 없지만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돈 되는 것에 투자하려면 정부 규제를 안 받는 사모펀드여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은 거의 다 사모펀드들이고 론스타 펀드나 퀀텀 펀드를 어디서는 사모펀드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모펀드이면서 헤지펀드이기 때문일 겁니다.
돈이 모인 형태로는 사모펀드이고 투자하는 스타일은 헤지펀드이니까요. 사모펀드는 초등학생이고 헤지펀드는 장난꾸러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뜻은 아니지만 대부분 초등학생이 장난꾸러기인 걸 생각하면 뜻이 통하겠네요. 자, 그러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수익 모델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벌면 돈 맡긴 투자자와 7대3이나 8대2로 수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펀드 매니저가 연봉으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말이 나오죠.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위험한 투자에 성공해서 고객과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고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게 생각처럼 쉬울까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실패 확률은 높아질 테고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손실만 보는 경우도 무척 많잖아요. 펀드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네, 정보톡톡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들으면서도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던 투자에 관심 없는 평범한 분들에게 상식선으로 사모펀드, 공모펀드,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친절한 경제라는 밴드에 워낙 잘 풀어 설명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모이는 형태나 투자 스타일에 따라 펀드를 부르는 이름이 참 다양해요. 네, 뉴스에서 이런 낯선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은 그 펀드 얘기구나 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군요. 네. 5월 9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